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3편 정도전 사병 혁파를 시도하다. 서기로 1380년이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이때쯤 되면 이성계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와 문치주의 실현이란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매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8월에 조선의 왕실과 조정의 권력 판도를 뒤바꿔 놓은 한바탕 소용돌이가 발생하죠. 우리가 흔히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일컫는 별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의 정변으로 태조 이성계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어잡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다른 사안은 제외하고 제1차 왕자의 난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왕자의 난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그 징후를 탐색해 보도록 하죠. 사건이 발생하기 1년여 전인 태조 6년 6월 14일, 정도전이 입궐해 태조 이성계를 아련합니다. 주상 전하, 전하께서 이씨의 나라를 창건하신 지도 6년째에 접어들었사옵니다. 벌써 그리 되었는가? 이제 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섰으니 이것이 다 그대를 비롯한 공신들의 덕이 아니겠는가? 전하께서는 정녕 지금 조선의 왕권이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여기시는 것이옵니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직 개국 초기인 뭐에 어찌 이런저런 허술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전하, 왕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군사력이옵니다. 무엇보다 불세출의 무장이셨던 전하께서 그 점을 모르시지 않으실 터인데, 만일 당장에 외침을 당하거나 내부에서 변란이 터진다면 지금 우리 조선의 군사체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비를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인 역시 군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터인데 뜯어 고쳐야 할 것이옵니다. 오로지 나라의 지존인 국왕이 지휘권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내우외환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고려 말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른바 내우외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홍건적이 들어왔다든지 왜구가 들어왔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끊임없이 외환에 시달렸던 그 경험, 그러니까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을 때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도전이는 이제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늘리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계속 조선신이 이어지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른바 양인 개병제가 나온 거죠. 누구나 일단 신분에서는 이제 양과 천으로 나누고, 그 전까지 권문세가 밑에 그냥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양인화해가지고 이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농사 짓는 것과 함께 군인으로 할 수 있는 이른바 병농일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잡아간 거예요, 정도전이는. 단국대학교 문철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도전은 그저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얘기나 하려고 이성계를 찾아가 만났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봉이 과인을 찾아왔을 때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뻔한 얘기 몇 마디 하고 일어서려는 것은 아닐 터이고, 그 두툼한 서책들은 다 무엇인지 어디 풀어보도록 하라. 예, 전하. 여기. 신이 얼마 전부터 여러 병서들을 수합하여 나름으로 진법을 연구했사옵니다. 이 제목을 오진도라 했는데 어디 보자.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과인도 이렇듯 그림을 그려서 진법을 집대성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거늘
과연 선봉이로고. 그리고 여기 서책 한 권이 또 있사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진법인가? 이것은 수수도라는 교범이옵니다. 수수도라면 짐승을 사냥할 때 포진을 응용하여 만든 진법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만하면 손색이 없는 교범이로고. 주상 전하, 바라옵기는 각 도의 절제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군관들에게 이 병서를 내려보내서 훈련을 시켰으면 하온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당장 어명을 내려서 이 진도대로 병사들에게 전술 훈련을 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반이 흥삼군 부사 정도전이 오진도와 수수도를 만들어 바쳤다. 임금이 기쁘게 여기어 훈도관을 두어 가르치게 하고 각 절제사와 군관 등으로 하여금 진도를 강습하였으며 또 이 진법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만들었다는 오진도와 수수도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훈표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오진도라는 것은 중군, 좌군, 우군, 전군, 후군 이 5군으로 편성되는 그 오행진법에 의거한 기본 대형을 숙달하기 위해서 제작한 훈련 교범인데요. 명칭으로 보아서 그 기본 대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또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동훈련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그 교본인데요. 수수라는 것은 그 본래 중국 고대 시절에는 그 봄, 가을철에는 사냥을 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잡아서 어떤 민간의 그 피해를 구제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걸 통해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훈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만든 게 이 수수도라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무장이 아닌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정도전이 전시에 활용할 진법을 연구해서 군사들의 훈련 교범으로 사용할 병서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세에 맞는 전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환에 시달렸던 경험, 이걸 통해서 국방을 강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도전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가령 정도전 스스로가 성략을 가지고 불교를 배척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성략자적인 면모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략자들은 보통 무의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실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도전이.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이제 그냥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잡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은 비록 성리학자였으나 책상물림에 문약한 선비가 아니라 호방한 기질에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진법을 연구해서 교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철영 교수는 정도전이 고려 말에 친구들과 나눈 잡담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이숭인과 권근 그리고 정도전 이 세 명의 선비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우선 이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후에 말이오, 산기슭에 집을 짓고 아담하고 깨끗한 방 안에 고운 책상 하나를 들여놓을 것이요. 그 책상 앞에 앉아서 향을 피워놓고 차를 마시면서 스님과 마주 앉아 시를 지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자 권근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꿈꾸는 생활은 그렇지가 않소. 한겨울 흰눈이 내려서 뜰에 가득 쌓일 때를 맞아서 창가에 자리를 잡을 것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화롯가에 길게 누울 테요. 아주 평화롭게 말이요. 그렇자 이번엔 정도전이 나섭니다. 나는 북쪽 국경지대에 첫눈이 내리면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척 걸치고 나가서 준말을 타고 산화를 내달리면서 사냥을 하고 싶소이다. 어떻습니까? 정도전은 여느 선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정도전의 오진도와 수수도는 조선 건국 이후 군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공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실전에 가깝게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원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들였고요. 정도전은 이걸 체계화시켜가지고 훈련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교본화했다는 점에서 정도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필요했겠는가? 그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군대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고려 말에 그런 흐트러졌던 군대를 새로운 왕조에 맞게끔 정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훈련의 체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고 그 중요한 이 교범이 오진도 수수도라는 책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지 6년이 지났으니 흐트러진 군사 체계를 바로잡고 전시에 대비해서 진법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강성한 군대를 육성하자.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죠. 반대할 명분 또한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정도전이 주도한 그 진법 훈련을 두고 요동정벌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정도전이 처음으로 오진도와 수수도를 임금에게 바쳤다는 기사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당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에 나가기를 꾀하고서 임금께 의논을 드렸다. 그때 좌정승 조주는 병으로 앓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가마를 타고 대궐에 나가 불가함을 극력 아뢰었다. 전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4대의 예를 잃지 않아 싸웁니다. 또한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경솔하게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옵니다. 나라의 이해관계로 말하더라도 지금 명나라가 너무도 당당하여서 우리가 도모할 만한 틈이 없사오니 거사를 한다 하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를 듣고 기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은이 임금에게 분연히 아뢰었다. 전하, 지금 조준이 아뢰는 말을 듣자 하니 곡식 몇 말 몇 대를 출납하는 일은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일을 더불어 도모할 그릇은 아닌 듯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은 등이 조준과 틈이 생겼다. 여기에서는 남은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도전과 조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뜻이죠. 남은과 심효생은 나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도전과 운명을 함께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심효생은 이성계의 막내 아들, 즉 세자 방석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진도를 작성해서 군에 보급하고 진법 훈련을 시키도록 한 것이 과연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진법 훈련을 시키고 군사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당시에 조선이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요동 공격에 대한 엄두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당시 고려나 조선이 군사를 동원해서 요동으로 진격하는 것이 중국, 즉 명나라 영토를 침공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짚어보기로 하죠. 이 당시 정도전뿐만이 아니라 조선 초기 지식인들은 우리나라가 본래 만리의 대국이라 생각했어요. 이 정치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정치 외교적 관계 속에서 이 의도를 가지고 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도전의 요동수복은 다른 정적들을 누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본다면 정도전을 포함해서 조선 초기 지식인들이 원래 이 세계관이라고 그럴까? 당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 할 때 우리나라가 본래 만리 대국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도나 지리지를 편찬할 때 만주를 우리 국토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어요. 당시 조선 초기에. 문철영 교수의 얘기 중에
조선 초기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를 만리대국이라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에도 그러한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성종 때의 기록에는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닿아있으며 땅의 넓이가 만리나 된다. 이러한 내용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초의 지리지나 동국 여지 승람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듯이 우리나라를 만리대국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자면 조선 군사의 요동 진출은 명나라에 대한 침공이 아니고 당연히 찾아야 할 우리 땅을 수복하려는 노력이 되겠죠. 문제는 당시에 정도전이 실제로 요동 공격을 계획했느냐, 혹은 단순하게 진법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면 귀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순순히 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요동 공격을 명분으로 내세웠느냐 하는 점인데요. 윤훈표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획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 실천에 옮기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조실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했다고. 그 다음에 명태조실록에도 조선의 침공에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정은 곤란하고요.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 정황상으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록에는 나오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거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표전문 파동을 이용해서 조선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명사 홍무 26년의 기록을 보면 요동도 지휘사사가 상주하기를 조선국에서 여진인 500여 명을 불러들여 몰래 압록강을 건너 침략해 오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고 뒤이어서 명태조 주원장은 표문에 오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트집을 잡아 정도전을 잡아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주원장으로서는 정도전이 요동 정보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더해서 비록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기는 했으나 실제로 요동 정벌에 나섰던 장수 출신의 이성계가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언제든 요동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불구하고 명태조는 언젠가 조선이 위기에 빠지면 군사적인 침공을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성계, 조선 태조는 그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몇 차례 요동 지방에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점을 굉장히 명태조는 경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태조 입장에서는 조선으로부터의 어떤 군사적 공격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변수로서 남아있다. 그러면 조선 태조와 정도전은 나름대로 정보망을 통해서 명태조의 이런 생각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명분상 4대 외교는 기본 노선이었고 조선 역시 명나라에 대한 4대 외교를 기본 노선으로 설정해두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 조선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요동으로 군사 진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호를 일부러라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윤훈표 연구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태조 7년 3월 20일 정도전이 동북면을 순찰하고 돌아오자 태조 이성계가 안마, 즉 안장을 갖춘 말 한 피를 선물로 주고 이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에서 이성계는 고려시대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던 윤관과 견주면서 정도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로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온 노고에 대하여 체하지 않을 수 없다. 과인이 보기에 그대가 세운 곳은 윤관보다 더 크다 할 것이다. 윤관은 다만 동북면에 9개 성을 쌓고 비석을 세운 것뿐인데 삼봉 그대는 이번에 가서
주와 군과 각 역참에 이르는 도로를 구획하고 관리들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를 정함으로써 그곳 삭방도를 다른 도와 다를 바가 없게 했으니 어찌 그 공이 작다할 것인가?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자, 의성군도 과인의 수를 받으라. 전하, 황공하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성계는 의성군 남은에게도 덕담을 건넵니다.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로운 법이니 그대는 하고 싶은 말을 마땅히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시 왕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은 대간들에게서 나오지 않던가. 과인의 성품이 매우 급해서 혹 노그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간들은 직언을 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예, 주상 전하. 이때 남은이 그 기회를 놓칠세라 왕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주상 전하,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적에 일찍이 군사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셨던들 어떻게 오늘날이 있었겠사옵니까? 물론 조선 왕조 개국의 초기엔 여러 공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맡게 한 것은 가하였사오나 이제는 즉위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 마땅히 여러 절제사를 혁파하고 군사들을 모두 합하여 관군을 만들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누가 나문을 일컬어 실속 없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지금 나문이 한 말이 진실로 시종의 경계가 아니겠는가? 절제사를 혁파하고 그들이 거느린 군사를 회수해서 관군으로 재편성하라는 남은의 진언은 곧 정도전의 생각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회의 자리에는 각 지방의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절제사들도 여러 명 참석하고 있었을 텐데요. 자, 과연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절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혁파하고 군사를 관군으로 편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이보다 앞선 고려시대 지방의 군사들을 누가 어떻게 통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종친, 대신, 그러니까 종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 아들들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서 거느리게 했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 고려 말의 그 유제, 고려 말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다습한 건데요. 뭐냐면 그 수도 서울에 지방군을 의무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시위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유력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중앙의 아주 유력자로 하여금 거느리게 해서 외침. 왜냐하면 고려 말에는 그 홍건적이라든가 외구가 침입해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는데 그걸 막고 그다음에 치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반대 세력의 발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고려 말에는 이들을 팩이라고 해서 이 군대의 명부, 가장 중요한 그 명부를 중앙의 유력자가 갖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조정의 원수가 자신에게 통솔 권한이 있는 지방 군사들의 패기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기가 뭐냐 하면 비상시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오게 돼 있는 시위패라는 군사의 명부를 일컫습니다. 그 군사는 통솔 권한을 가진 바로 그 원수의 사병처럼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고려 말에 이성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원수를 절제사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원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들이 발호를 하게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절제사라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름을 절제사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절제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 팩이라고 해서 군대의 명부까지 뺏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를 개창하는 그 시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전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종친과 대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어떤 유죄를 그대로 답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친과 대신급이 임명되는 절제사들이 시와 각도의 그 번상군, 즉 시패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석상에서 남은이 이성계에게 했던 말, 즉 전하, 조선 왕조 개국의 초기엔 여러 공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맡게 한 것이 가하였사오나 이제는 즉위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 마땅히 여러 절제사를 격파하고 군사들을 모두 합하여 관군을 만드시옵소서. 이 얘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개국 초기에 절제사들이 가진 군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이성계에게 저항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열었겠죠. 그러나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 절제사들의 군사권을 혁파해서 관군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도전이 오진도나 수수도 등의 진도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사들이 거느린 사병을 혁파해서 관군을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죠. 도절제사가 있고 삼군절제사가 있는데 이 삼군절제사 3군을 장악하고 있어요. 도절제사는 뭐냐면 시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번상시라고 해서 농사 짓다가 군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오면 다른 사람이 갔다가 이런 시병들을 거느리고 통제하는 게 절제사예요. 근데 이 시병들이 사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선은 건국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봉건시대처럼 될 확률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삼군 도총제부라 할지 뒤에 가서 이제 의흥삼군부 이런 거 만져. 의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왕권을 떨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제해서 왕권 밑으로 모아가는 작업이 요동수복운동이랄지 아니면 진법훈련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걸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사병 혁파에 대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 사전에 미리 논의를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도전이 전하, 이제는 왕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사오니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제사라는 직함을 회수하시옵고 그들이 지휘하던 사병들을 헤쳐 모이게 하여 관군으로 편제를 해야 하옵니다. 이랬더라면 이성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모두 관군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고분고분 따르겠는가? 만일 그들이 작당하여 딴 생각을 가지는 날엔 감당 못할 별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야. 이렇게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정도전은 그처럼 거칠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왕권은 국왕이 나라의 군사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라야 안정이 되옵니다. 그러려면 사병을 혁파하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설령 전하께서 재위하는 동안에야 별일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옵니다. 허나 절제사들이 순순히 따라주겠는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옵니다. 어디 한번 말해보라. 당장에 절제사를 혁파하지는 마시옵고 각 도의 훈도관을 파견하여 신이 주상전하께 올린 진도를 강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절제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군권을 회수하여 관군으로 재편성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절제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에게 진법을 훈련하여 강력한 나라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저항을 한다면 그래도 저항을 하는 이가 있다면 요동정벌을 내세우면 될 것이옵니다. 요동정벌이라.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터에 요동을 정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명나라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알려져도 손해볼 것 없사옵니다. 겉으로는 극구 부정하면 될 것이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사대 말고도 군사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해두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의 훈도관이 파견돼서 본격적인 진법 훈련이 실시된 것이죠. 그런데 진도를 활용한 진법 훈련에 대해서 태조실록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작성하고 또한 그것을 활용한 진법 훈련을 고안해서 시행하게 만든 주역이 바로 정도전이었고, 태조실록이 정도전을 죽인 태종 때에 씌워졌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읽어야 하겠죠. 태조 7년 5월 28일 양주 목장에서 진도를 연습하였다. 29일에 또다시 진도를 연습하였다. 처음에 명나라 황제가 표문을 문제 삼아 정도전에게 입조하라는 칙지를 내렸는데 정도전이 병이 났다고 거짓으로 일컫고서 가지 않았다. 정도전은 장차 황제가 죄를 물을 것이 두려워서 임금에게 이렇게 주청하였다. 전하, 병법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도를 찬술하여 올리고 여러 도의 절제사와 군사들로 하여금 약속을 정하여 갑자기 연습하게 하고 사졸들에게 매질을 하며 가르치니 이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나라 황제 주원정이 고려에서 보낸 표문을 문제 삼았고 그 작성자로 정도전을 지목해서 소환하려고 했으나 정도전이 병을 칭하고 가지 않았다는 내용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도전이 나중에 황제로부터 벌받을 일이 두려워서 병사들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게 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 논리가 매우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태조 7년 8월 7일 대사원 성석용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께옵서, 무신들에게 진도를 강습하도록 명령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절제사 이하의 대소 원장들이 스스로 강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게을리하오니 그들은 관품에 따라 직첩을 거두어 들여서 한 등급을 강등하도록 하시옵고 오품 이하의 관원은 태형을 집행하여 뒷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도 훈련에 게으름을 피운 절제사들을 처벌하라는 상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도전을 도와서 사병혁파를 부르짖는 남은 역시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절제사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상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절제사 남은 예질한 그리고 장사길릭은 개국공신이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의안백 이화를 비롯하여 회양군 이방간, 이강군 이방이, 무안군 이방본, 영안군 이방과 순영군 이지, 흥안군 이제, 정안군 이방원 등은 왕실의 종친이니 처벌이 불가하다. 또한 이구, 유만수, 정신이 등은 원종 공신이므로 또한 죄를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휘하의 군관들은 모두 태형 50대씩을 치고 이무는 관직을 파면시킬 것이며 외방 여러진의 절제사로서 진도를 익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곤장을 치게 하라. 앞에서 쭉 열거한 절제사들의 이름 들으셨지요? 이성계의 이복동생 이화를 위시해서 방자 돌림의 왕자들이 대거 진도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정도전의 구도대로 갔던 거 아니냐. 가령 종친들한테 이 진법 훈련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리고 그 일일이 진법 훈련에 참여했냐 안 했냐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이런 거 했다는 것조차도 지금 종친들을 지금 장악하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들을 어찌 보면 지금 그런 반발들이 거기에 상당히 녹아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정도전의 구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종친들이 마지막 반발하는 모습들이 그러한 기사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종이 되는 이방과를 비롯해서 이방원 등이 군사들에게 진법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면서 그들을 처벌하라고 왕에게 명단을 작성해 올린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도전이었겠죠. 아마도 이 대목에서 이방원 등이 정도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종친들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가령 뭐 이성계가
가령 어떤 누구는 뭐 태형으로 하고 누구는 이제 뭘 감해주고 누구는 언정도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구도는 정도전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치인 누구는 참여했냐 누구는 안 했냐를 그것까지 파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일이 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까지를 이제 정도전이 정확히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종친이나 혹은 이방원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그 기사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 바로 뒤에는 요동 정벌을 두고 정도전과 조준이 부딪히는 모습이 또다시 소개됩니다. 정도전과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뵙고서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한 까닭으로 진도 익히기를 이같이 서두르게 되었다.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었는데 정도전과 남은이 조준의 집으로 가서 말하였다.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왕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조준이 대꾸하였다. 내가 이래봬도 회국 공신에 반열해 있는데 어찌 전하를 처벌임이 있겠습니까? 우리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후로 도읍을 옮겨 궁궐을 창건할 일 때문에 백성이 토목의 역사에 시달려 원망이 극도에 이른 실정입니다.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요동을 정벌한다면 어찌 그 원망 가득한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 도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출정을 한다 해도 그들이 조정에 불만이 많은데 어찌 즐거이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나는 요동에 도착되기 전에 나라가 패망하는 일이 닥칠까 염려됩니다. 지금 주상 전하께서 환우 중이시니 전하의 병환이 나으면 내가 마땅히 전하를 찾아뵙고 친히 아뢰겠소. 나중에 조준이 임금께 힘써 가나니 결국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번에는 조준과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조 7년 7월 11일에 왕조실록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죠. 감찰 김부가 감찰 황보전과 더불어 새 감찰 김중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마침 조준의 집을 지나게 되었다. 김부가 조준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조준의 집이라 이거지. 보아니, 집 한번 크게 지어놨네 그려. 하지만 크게 지어놨으면 뭘 하나. 조준이 얼마 동안이나 이 집에서 거처를 하겠느냐고. 훗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 뻔한데. 함께 가던 황보전이 이 말을 듣고 이양수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양수가 김분에게 말하였다. 김분은 조준의 문인이므로 조준에게 알리자 조준이 다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노하였다. 조준은 우리 조선의 개국 원훈으로서 이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걱정을 같이 할 사람인데 김부라는 자가 조준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곧 조선 사직이 오래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나 진배없다. 과인은 이자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감찰 김부를 당장 잡아다 목을 베어라. 김부를 극형에 처하게 하였다. 또한 감찰로서 김부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18명을 모두 파면시켰다. 조준에 대한 이성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성계는 정도전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과 조준은 왜 이 시기에 와서 나라 운영에 대한 견해와 처지가 정반대로 갈라지게 됐을까요? 조선사 연구자들은 정도전과 조준이 친밀한 관계였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돌아선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성향이 많이 달랐다고 입을 모읍니다. 젊은 시절 정도전과 절친했던 사람은 조준이 아니라 정몽주였다는 것이죠. 단국대학교 문철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도전이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진짜 이런 유학 공부는 했지만 문자나 알았지
이렇게 새로운 철학이 있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게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몽주가 대학 책을 보내줘가지고 정몽주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16, 17살 때 그때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정몽주를 정말 하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불교와의 관련 속에서 지금 고려가 이렇게 지금 망해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건데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군자들이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그 세상을 만들 새로운 인간상의 모델이 누구냐? 정몽주다. 정말 우리 그룹에 혹은 우리 유학이란 우리 오도에 우리한테 정몽주가 있다는 것, 그건 진짜 하늘이 내린 행운이다. 이런 정도로 정몽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위화도 회군 직후에 요즘 하는 말로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정몽주와 갈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계의 중재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조준이었습니다. 그 위화도 회군 전의 교유 관계가 이승인, 정몽주 이렇게 됐던 것들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들과의 단절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이 단절로 나가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조준이 정도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조준과 정도전은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필요에 의해서 흩어지는 관계입니다. 그전처럼 끈끈하게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동문 수학하고 또 어려울 때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자랐던 그런 동지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필요에 의해서 흩어지는. 그러면서 그 같이 토지개혁을 위해서 권문세가를 공격할 때 같이 공격했지만 그 토지개혁조차도 정도전의 꿈과 딱 부합됐던 건 아니에요. 이성계를 내세워서 조선이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했지만 왕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다시 갈등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은 우선 정도전의 정치적 노선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건국 그때까지는 협력을 했는데 문제는 왕조 성립 이후에 그 노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도전은 이제 그 왕조의 기초를 확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태조를 도와가지고 한양이라는 새 수도의 건설. 잘 아시겠지만 궁성의 어떤 다 집권했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 군제 개혁도 했습니다. 앞장서서 했죠. 아까 말씀드린 오진도 수도 다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불교를 갖다 철폐하고 성리학을 숭상하는 정책,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건설, 성장,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준은 정도전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윤훈표 연구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도전과는 달리 조준은 내실 있는 민생 행정을 늘 강조하였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새로운 왕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생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능하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역도 줄여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국가로서 베풀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공해 줌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이 정말로 조준 앞에서 요동정벌을 천명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에서 요동정벌을 두고 조준이 한양천도의 역사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다시 요동정벌에 나서도록 동원한다면 요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일갈하는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인 성향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성향과 견해가 이처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 양자의 논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태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 있는 어떤 안정을 기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무마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해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조선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어느 한쪽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뒤에 닥치게 되는 왕자의 난때, 두 사람의 처지와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왕조실록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으로 올라있는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정한군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한 공로는 여러 왕자들 중 견줄 만한 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대대로 전해온 동북면의 500여 호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왕자들과 공신들을 각도의 절제사로 임명하여 시위하는 병마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정한군 이방원은 전라도를 맡게 되고 무안군 이방번은 동북면을 맡았다. 정도전과 남은 등은 장차 여러 왕자들을 제거하고자 몰래 환관 김사행을 사주하여 비밀이 중국의 여러 황자들을 왕으로 봉한 예에 의거하여 여러 왕자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기를 개청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제가 나라의 땅을 분할해서 아들들을 그 지역의 제후로 임명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분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의 사주를 받은 환관 김사행이 국왕의 총애를 믿고서 이성계에게 주상 전하, 지금 우리 조선의 왕자들은 각 도의 절제사를 맡고 있기는 하나 이곳 서울에 앉아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군사를 지휘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도 명나라의 황제처럼 왕자들을 각 지방으로 나누어 내려보내시옵소서. 물론 이성계는 정도전의 지시를 받은 김사행의 이러한 주청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가 이어집니다. 임금이 정한군을 불러 넌지시 타일렀다. 외관의 의논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니 마땅히 여러 형들에게 타일러 이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성계가 이방원을 은밀히 불러서 다음과 같은 비밀 얘기를 해줬단 얘기입니다. 아비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도전과 그 일파가 사병혁파를 구실로 너희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권을 모두 빼앗아버리려고 공작을 하고 있으니 형제들한테 은밀하게 알려서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일러라. 알겠느냐? 실록의 기사대로라면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도전의 사병혁파 계획에 적극 찬동했을 뿐만 아니라 정도전이 올린 진도를 보급해서 군사훈련을 하도록 어명을 내려서 채근했던 이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가차없이 살해할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이방원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성계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곧 이방원에게 한바탕 반란을 일으키라고 암시를 주는 것과 진배 없을 텐데요. 설마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맨 그 막내가 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따라서 그 형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특히 배다른 그 형제들이어서 문제가 됐는데 태조가 생존하는 기간 중에는 무사할 겁니다. 절대 태조는 이 아들들을 해칠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조금 말씀하셨는데 정조준이 개국 1등 공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조의 친자들을 죽이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태조가 죽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때 막내 방석이 임금이 된다면 그 위에 배다른 형제들은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조도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이걸 염려해가지고 그 형들에게 신중하게 처신해라. 그런 다음에 그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병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아마 당부를 했을 겁니다. 윤훈표 연구원의 추측대로라면 이성계가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등 세자의 형들을 불러 앉혀놓고서 이러한 당부를 했을 것이란 얘기죠. 다들 모였으니 아비가 한마디 당부를 하겠다. 보다시피 지금 나는 건강이 썩 좋지 않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머지않은 장래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한데
이 아비가 죽은 다음의 일이 걱정이다. 지금의 세자가 아무리 심성이 착하다고는 하나 정치는 측근 인사들이 좌지우지하는 법이다. 만일에 세자가 왕위에 오른 뒤에 임금의 형들인 너희들로 하여금 왕권이 위협받는다면 틀림없이 국왕의 측근에서 너희들을 탄핵하려 될 것이고, 그러려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지금 마비가 정도전에 명하여 진법 훈련을 시행하면서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를 관군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너희들은 괜히 군사를 몇 명이라도 움켜쥐고 있다가 오해를 사지 말고 모든 병권을 내어놓고 막내인 세자에게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아바마마. 이성계가 실제로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당부를 했을 것이란 견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성계가 이방원을 몰래 불러서 정도전이 너희들을 없애려고 하니 모든 형제들에게 알려서 조심시켜라, 이런 고자질투의 얘기를 했을 경우보다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실록 기사는 그 부분을 과장을 한 거죠, 약간. 그래서 마치 정도전이 물러가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들이 그 사실에다가 살짝 집어넣은 거죠. 태조는 아마 분명히 그 불러가지고 상황이 이렇고 너희들이 앞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막내가 그 임금이 됐을 때 그 분명히 밑에서 그 너희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다. 그러면 미리 아버지가 있을 때 조심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태조의 충고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든 저렇게 얘기를 했든 그렇잖아도 배다른 형제인 어린 막내에게 세자 자리를 뺏겨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으로서는 성격상 칼을 빼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는 힘들었겠죠.